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성격의 시위가 아닙니다. 이동권이라는 표현이 이제 법에 들어간 건 2005년쯤 될 거예요. 지하철을 갈아타는 거리 차이를 비교를 했더니 비장애인은 평균 150m를 이동하는 반면에 장애인은 평균 725m를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개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나와서 시위를 하겠냐. 이 모빌리티는 육해공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말하죠. 네, 이런 모빌리티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줬지만 여기에서도 소외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든 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인데요. 아침 출근길에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요,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네, 홍윤희 협동조합 무이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이동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 무이의 홍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두리 복지TV 장애인신문 보도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복지TV 장애인신문의 정두리 국장입니다. 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장님. 장애인 신문에서 오랜 기간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그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표현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동권이라는 표현이 이제 법에 들어간 건 2005년쯤 될 거예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2005년에 생기고 2006년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법이 생긴 지 17년 정도가 됐죠. 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시위를 해야 하고 버스 타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종종걸음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정두리 국장을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기자 소년병 시절에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개념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셨어요. 그렇죠? 네, 저도 초창기에 생각해보면 장애인 이동권을 취재를 나가라고 했는데 뭐가 불편하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을 잘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한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뭐 장애인 이동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게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이도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무이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네, 협동조합 무이는 그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2016년에 만들었는데 저희 딸이 휠체어를 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승강장 쪽에서 위로 올라오려면은 리프트를 타야 돼요. 몇 년을 얘기를 해도 엘리베이터를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만들어주겠다. 기약이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당장은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지하철을 갈아탈 때 안내문이라도 좀 친절하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환승 지도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2016년경부터 환승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그럼 휠체어 이용자들은 지하철을 갈아탈 때 얼마나 불편하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관련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하철을 갈아타는 거리 차이를 비교를 했더니 비장애인은 평균 150m를 이동하는 반면에 장애인은 평균 725m를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두세 배도 아니네요. 엄청 더 차이가 나는 건데 두 분 모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취재하시고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저상버스 만들어 달라고 버스 앞에 뭐 들어 눕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선로 밑으로 내려가서 쇠사슬을 묶고 휠체어로 묶고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라고 바라보는 건데요. 그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개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부도 계획은 잘 내요. 계획은 우리 몇 년까지 5년 동안 뭐 할게, 5년 동안 뭐 할게. 계획은 잘 내요. 근데 아무도 이행하지 않아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법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줘야 돼요 써놨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내가라도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근길 장애인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욕설이 오가기도 하고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인데요. 지하철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유림 기자가 정리를 해줄까요? 전장현 측이 주장하는 핵심 요구사항들, 이동권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동권 관련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 장애인 동선을 100% 확보해달라. 그리고 저상버스와 콜택시 도입을 해달라. 이게 바로 이동권 관련해서는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수잖아요. 근데 지금 전장현 측은 기재부의 예산안이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서울시 전체 지하철역 가운데 94% 가까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겠죠. 교통약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30%인데 지금 인력사 1동선도 100% 갖춰지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어느 역들 가보면은요, 진짜 엘리베이터가 정말 좁아요. 뭐 10명 타는 거, 13명 타는 거, 거기 어르신들 쭉 서 있으면은 휠체어는 한참 못 타고 이런 경우들 너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94% 설치, 요것만으로 사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그리고 전동 휠체어는 좀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하드웨어 중에 문제가 연단하고 그다음에 단차, 그러니까 승강장과 그다음에 열차 사이의 간격과 높이, 이게 정말 공포스러워요. 네. 예를 들면은 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무슨 학교 갈래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성신여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성신여대 가지 말라고. 성신여대역 지하철 승강장이 무려 28cm인가 20cm가 넘는 단차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냥 가다가도 금세 그 다리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장애인들은, 특히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퀴가 껴가지고 끼면은 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28cm면은 사실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유아차 이용자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네.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은 어떤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 저상버스도 사실 조금 더 보이긴 하거든요. 이전에 비하면은 속속 도입이 되고 있고, 버스나 또 이제 택시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 편의 증진 뭐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국가가 세우잖아요. 그 계획에 보면은 이제 국가가 한 40 몇 프로 정도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죠. 전국의 지금 평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가 절반 조금 넘은 그런 상태인데, 사실 이제 실제로 저희 딸이랑 그 버스를 타려고 해보면은 이게 2대에 1대꼴로만 저상버스가 오니까 잘 안 타게 돼요. 그렇죠. 그럼 잘 안 타면은 사람들은 아니 뭐 설치해 놨는데 많이들 안 타네? 라고 하면서 그럼 뭐하러 그 돈을 투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죠. 근데 이건 지금 수도권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국으로 가면은 뭐 예를 들면 마을버스 이런 거에는 그 저상버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죠. 네. 대중교통은 누구나 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 모두가 다 접근 가능해질 때까지 약간 임시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거 아니면 이육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타야 되는데, 속초 같은 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면은 뭐 약간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2대밖에 없나? 뭐 몇 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역 간 차이도 굉장히 좀 심하게 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전국에 10대, 이게 맞아요?
근데 그게 네. 이용 대수가 아니죠. 2019년 10월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처음 운행을 해요. 정확히는 시범 운행이라는 걸로 3개월 동안 4개 노선 운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산하고 강릉 이런 곳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모든 버스는 아니에요. 하루에 2-3번 정도. 그것도 다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것도 아니고 2대만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봤더니 하나요? 이제 한 노선. 한 노선. 당진. 네, 서울에서 당진을 오가는. 네, 그게 남아 있다라고 하네요. 이전에 우리가 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시설이 없었냐?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혹시나 아직도 기차 타면 되잖아 이러시는 분들 계실까 봐 한 말씀만 드리면 기차는 전국에 가지 않아요. 전국 곳곳에 가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 고속버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시위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취재하셨었죠? 명절이 되면 고향들 가시죠. 뭐 자가용 이용하시기도 하고 뭐 버스 예매 전쟁 치르시는데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그 예매 전쟁도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차 뭐 1-2대 좌석 있는 거 구하기 너무 어렵고 나도 좀 고향에 가보자라고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나 표 샀으니까 태워달라 이렇게 좀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이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그 버스 계단 있죠. 계단을 기어 오르시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건 정말 직접 처참할 보는 거랑, 정도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4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경찰이 체류액을 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좀 찾아가 봐야 될 텐데 해외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독일 같은 사례들을 보면 이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이런 걸 대중교통에 만들어라 그걸 의무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걸 지자체들에게 모든 지자체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뭐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뭐 기술적인 문제로 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해라 기술해서 이제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계획을 열심히 세우시지만 그 계획이 이행되지 않아도 내년에 5년 뒤에 우리 조금 더 수정된 계획을 냈어요 라고 하는 정도이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모든 좌석버스에 휠체어 탑승 가능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를 다녀오신 장애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외국에 나가보니까 나는 장애인이 아니더라. 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만큼 한국의 환경이 좀 안 좋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겠죠. 제가 하와이에 저희 딸이랑 갔었는데 100년 넘은 무슨 미술관에 갔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그 경사로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슨터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법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렁한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건축법이 조금 헐렁하기 때문에 더 이동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편의점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편의점 가실 때 뭐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편의점이요. 네. 편의점 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1+1. 아, 그죠.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거기에 계단이 있었던가? 혹시나 갔는데 물건들 사이에 공간이 많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 이것 좀 꺼내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알바생이 되게 잘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법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 공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뭐 음식점, 편의점 이런 곳들은 50제곱미터 이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뭐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규모로 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여러 가지예요. 뭐 옛날에 노후된 건물 뭐 이런 이유도 있었고 이제 너무 작은 소규모 업체들은 이제 그런 업체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식당이든 어디든 계단뿐만이 아니라 턱이 있는 곳이 많아서
장애인에게 이동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 위해서 어떤 묘책과 대책이 필요한지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뭐 대책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뭐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지금 도입률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60%까지 해보겠대요. 근데 그동안에도 사실 뭐 비슷한 목표를 내고 비슷하게 못 지키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조금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대폐차 했을 때 저상버스로 바꿔야 되는 의무가 이제 개정해서 생겼어요. 근데 운송업자가 과연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운송업자한테 뭔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편집장님께서 주로 채찍을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당근 쪽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법하고 예산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당근은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일단은 당근이라는 걸 주려면은 이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그 당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교통약자 비중이 3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반신이 이제 마비가 돼서 수시로 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장애 등급은 안 나와서 그 장코를 탈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택시를 타야 되냐? 그런 수단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일종의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집 밖을 나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장애인 이동권 문제 같은 경우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위아래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로 모아서 해결책을 좀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편견과 계산은 잠시 내려두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됐으면 합니다. 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